어제는 녹음이 좀 망쳐가지고 올리긴 올렸는데 아마 마이크가 좀 듣기 좀 좋지 않게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회사에서 예전 마이크로 다시 녹음합니다. 오늘의 책은 터닝 시프트예요. 쳇바퀴 안에서 늘 똑같은 인생인가? 그렇다면 지금 터닝 시프트를 준비하라. 직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몸에 있는 직장이 아니고 직업, 직장입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제 이직에 관한 내용이죠. 이 책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터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시하는 가이드북이다. 이직 준비부터 놓치기 쉬운 연봉 협상까지 복잡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뽑아 그에 대비할 수 있게끔 정리한 책으로 저자들의 값진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윤영돈 외에 여러분이 쓴 것 같네요. 윤영돈 외에 두 분이 더 계시네요. 최진희, 김성배. 자기계발 쪽에 좀 있었던 분들하고 대기업에서 최종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신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숏 서머리 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하고 이직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행복하지 않다면 퇴사라와 같은 말에 부하 뇌동하는 것은 성공적인 이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 이 책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터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시하는 가이드북이다. 이직 준비부터 놓치기 쉬운 연봉 협상까지 복잡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뽑아 그에 대비할 수 있게끔 정리한 책으로 저자들의 값진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서는 말하는 터닝 시프트란 터닝 포인트와 패러다임 시프트의 합성어로 당연히 여겨졌던 것들의 혁명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전환을 의미하는데, 저자들은 쉬운 점프가 없듯 인생의 전환, 즉 터닝 시프트의 성공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운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철저한 예측과 준비와 발빠른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커리어 테크이며, 커리어 테크는 자신의 핵심 역량, 강화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쌓아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제는 평생 직장보다는 커리어 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커리어 테크는 자신의 이제 쌓아놓은 경력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커리어 테크랍니다. 목차는 이직에 관한 부분이네요. 부록도 있나요? 이 책은 경력, 로드맵, 양식 이런, 그리고 이력서 샘플도 있군요. Why? 당신이 이직하고 싶은 이유. 당신은 왜 이직을 꿈꾸는가? 이제 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평생 직장 시대에서 평생 직업 시대로 변화했고, 또 평생 역량 시대가 도래했다. 평생 역량 시대란 지식과 경험을 통합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닌 핵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변화해야 한다. 한편 직원들의 퇴사 이유를 조사해보니 낮은 연봉과 낮은 직무 만족도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82.3%나 되네요. 그 다음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편한 상사 및 동료 관계, 해당 업무의 적성 문제 순서로 이어졌다.
만약 당신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왜 이직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도 읽어야 한다. When. 이직하고 싶은 당신,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거 굉장히 어렵죠? when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언제, when이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참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감정적으로 보통 옮기는 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일인데 나이가 들면은 참을성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력을 꾸준히 느리게 이동시켜라. 얼마 전에 상담받은 김 팀장의 사례를 들여다보자. 오프라인에 있다 보니 기술을 다 까먹고 8년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팀장이 털어놓은 한마디였다. 그는 전문대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한 뒤 8년간 기업의 IT 솔루션 판매 부서에서 주로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을 담당했다. 그런데 그는 학력 컴플렉스도 있고 해서 야간 대학에 편입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8년간의 경력도 있고 해서 여러 곳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원인 분석 결과 그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잘못된 관점부터 수정해야 했다. 김 팀장은 자신을 8년 동안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경력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 분야,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김 팀장의 경우 간단한 커리어 맵을 그려보면 정보통신 전공 졸업, 8년간 기술 콜센터 근무, 각종 CS 교육 수료 등으로 연결된다. 그제야 그는 무릎을 치면서 자신이 IT 전문가에서 서비스 관리자로 이동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큰 발견이고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제 경력 목표를 이동해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데 회사 들어가면 이런 일들 많죠. 저도 이제 미디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기술 업무는 거의 안 해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센터는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데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거의 기획과 행정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거죠. 이 사람도 처음에는 IT로 시작해서 자기는 IT 전문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서비스 관리자로 이제 이동을 계속 한 거죠. 직종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성공하는 경력을 쌓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직업을 정의하라. 일에 대한 정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라.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 떠올려보라. 그들과는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분야를 옮길 때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의 영역을 파고들어라. 피겨 스테이팅 하면 김연아와 같이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다. 경쟁력이 있는 스페셜 영역을 찾아야 발전한다. 퇴사하기 전부터 부서 이동부터 고려해보라. 직장 생활이 힘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코칭에 들어가면 상사와의 관계, 반복되는 업무, 과도한 업무량, 야근 등의 요소가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난다. 그런데 간혹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몰랐던 적성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직하기 전 먼저 마지막 카드로 업무 변경이나 부서 이동을 요청해보라. 또 부서를 옮겼을 때도 힘들면 계열사 이동도 고려해보라. 되도록이면 그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죠.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가, 소멸하고 있는가. 기업마다 성장 곡선은 대충 아시죠? 창업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멸하는 이제 성장 곡선이 있기 마련이다. 만약 당신이 있는 조직이 침몰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라. 그리고 당신이 이직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라. 1. 지금이 적기인가? 2. 당신이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3.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4. 이직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5. 이직하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저는 첫 직업을 IT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IT 버블이 이제 좀 한참 시작되다가 이제 끝물을 타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죠.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소멸기에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런데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저는 다 회사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게을러져서 그냥 있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직 후에는 텃세에 시달릴 각오를 하라. 이직 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기존 직원들의 텃세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직 후에 적응을 위한 노하우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겸손하게 행동하고 먼저 다가가라.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려 할 것인데 우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 조직과의 비교는 금물이다. 둘째, 우선 2-3명의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회식 자리는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어떤 자리이든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넷째,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라. 직장을 옮긴 후 3개월 정도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게 좋다. 다섯째, 당신의 능력을 성과로 보여줘라. 어떤 조직이든 일 잘하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텃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 돈을 써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밥을 사세요. 그러면 금방 내 편이 됩니다. 이건 저도 한동안 이직을 그때 IT 계통에서 이제 망하면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터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한동안은 좀 그래야 돼요. 3개월은 무조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참고 지내야 됩니다. 3개월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요. 다. 이제 그 다음 왓입니다. 당신은 왜 이직하는가? 이직 희망자들이 꿈꾸는 워라밸 좋은 기업.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높으면서도 야근이 적은 직장을 원한다. 소위 워라밸 기업을 원하는 것이다. 워라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책에서 나왔었죠. 여기도 나오네요. 워라밸이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당신도 워라밸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연봉이 이제 높으면서도 야근이 적은 직장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 워라밸은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생활을 그러니까 영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뭐 취미 생활도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돈을 벌고 이제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뭐 연봉이 높은 데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당신의 경력 로드맵을 그려보라. 이직 계획이 있다면 경력 로드맵을 만들어보자. 시간이 흐를수록 경력 경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아까 그 첫 번째 나왔을 때 사람도 그랬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일관된 경력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경력 목표로 가기 위한 밑그림을 경력 로드맵이라고 한다. 경력 로드맵이 밑그림이라면 경력 경로는 실제 그림이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력이 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직을 통해 얻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정해보자. 연봉을 높이고 싶다.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 출퇴근 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다. 규모가 큰 기업으로 옮기고 싶다 등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얻고 싶은 것이 많다면 일단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시켜보자. 한꺼번에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회사는 없다. 연봉이 높으면 업무 강도가 세고 칼퇴근이 가능한 회사는 연봉이 적다.
이럴 경우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보라. 저는 칼퇴근이 가능하면서 연봉이 적은 회사. 꼭 그러니까 칼퇴근이 가능하면서 연봉이 높은 회사면 좋겠지만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연봉 협상. 사실 연봉 협상은 어려워요. 거의 주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채용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으면 높은 연봉을 주고서라도 영입하려 한다. 반면 채용 직군에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연봉은 그만큼 낮아지고 협상의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높은 연봉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경력과 핵심 역량에 희소성이 있는지 대체 불가능한 역량인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기는 연봉 협상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연봉 정보를 미리 챙겨둬라. 당신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적절한 연봉은 현재 연봉에서 15% 더 많은 금액이다. 현재 연봉에서 15% 많은 금액이래요. 희망 연봉을 지나치게 높게 잡지 말아야 한다. 희망 연봉 액수를 먼저 말하지 말라. 정보를 알아내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좀 더 높은 연봉으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이 정보 알아내기가 힘들죠. 연봉 하한선을 정해놓고 협상하라. 하한선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대가 하는 말에 따라 밀릴 수도 있고 하한선으로 연봉 금액이 떨어지면 포기할 수도 있다 생각하라.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하한선을 꼭 마련해 두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봉 외의 혜택 범위도 살펴봐라.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 동안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연봉을 인상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다. 연봉은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복지적인 혜택 그런 것들을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근무 외 수당, 보너스, 식대, 맡고 있는 업무와 복지 등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라. 연봉 액수보다 다른 혜택들이 더 클 수도 있다. 당신이 옮기려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연봉이 좀 낮아도 괜찮다. 반면 각종 혜택이나 보너스 등으로 부족한 연봉을 채워주는 회사도 있다. 각종 혜택과 수당에는 세금이 부과됨을 고려하라. 세금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일반인들이 얘기할 땐 세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회사에서 세전을 얘기하고 나는 세후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100만 원이라고 얘기해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협상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라. 협상할 때는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놔야 한다. 그래야만 이긴다. 협상할 때는 자신감을 가져라. 지원한 회사의 채용 정보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당신이 꽤 괜찮은 지원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연봉 협상을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해도 된다. 협상한 내용은 채용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라. 협상이 성공했다면 합의 사항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반드시 문서에 남겨야 되죠. 이제 where 이직하려면 이런 직장으로 옮겨라. 사실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좀 뻔한 내용들인데 한번 계속 좀 읽어보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인가? 높은 연봉만이 결코 좋은 직장의 조건이 아니다. 최근 제니퍼 소프트의 채용에서 200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보았다. 대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연봉 수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일까? 워라밸 세대에 관심을 받고 있는 제니퍼 소프트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삶과 일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사내에서 마련된 수영장, 카페, 레스토랑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내 수영장에서 수영과 스파를 즐기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수영장 이용 시간뿐 아니라 회사 밖으로 나가 생각하는 시간, 재충전을 위해 쉬는 시간까지 모든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제니퍼 소프트는 직원들이 하루 근무 시간으로 주어지는 7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이끌며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업무이기에 이렇게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하기 좋은 직장 알아보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사무국 GWP 코리아래네요. 사무국은 사이트를 오픈하여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주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알아보는 것도 일과 삶의 균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나에게 맞는 직장 찾기.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실패가 없다. 그리고 연봉과 복지제도 등도 중요하지만 자꾸 목이 쉬네요. 업무가 자신의 성향에 맞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스로 만족해야 후회가 없고 삶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신입을 뽑지 않고 경력직을 뽑는다면 당신이 그 기업에 들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당신의 핵심 역량을 점검해 봐야 한다. How? 이직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경력을 관리한 자가 이긴다. 직장인에게 경력 관리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넓혀 자신의 가치, 즉 몸값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20대에 자신의 직업을 찾고 그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텃밭을 가꾸는 시기로 30대를 보내다 보면 40대에는 정점에 올라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 후 50대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처럼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경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40대 중반부터 이제 50대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시기가 빠르면 40대 중반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인사 업무를 5년간 했다면 이후에는 총무 업무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직무 확대 또한 경력 관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보고 그 목표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이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무 이동, 직무 순환, 직무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경력 관리를 할 때 유념할 점은 어려운 부서가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편한 일터보다 어려운 부서가 역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경력으로 빛나게 된다. 어려운 일을 좀 하라는 거죠. 평판을 염두에 두고 일하라. 동료에 의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직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이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평판 조회를 하고 있다. 평판 조회를 통해 채용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필자도 헤드헌터로 활동하면서 경력이나 스펙은 좋지만 평판 조회 때문에 불합격한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직할 때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평판 관리도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끔 저희 회사에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좀 이 평판에서 참 안 좋은 점이 남자들은 자기 술친구를 해주면 그냥 좋은 평판을 하고 그 사람을 승진시켜버리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해요. 사실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일인 거죠.
나의 성과를 빛나는 성과로 만들어라. 다양한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성과와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스카우트의 제의도 들어온다. 경력 관리를 돕는 업무 직무 노하우 6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직장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 2년 이상은 다녀라. 봉급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경력을 쌓기 위한 기초 작업 시기라고 생각해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라. 성과가 많으면 이직할 때 스카우트 제의 1순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SNS,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분야를 명확히 정해라.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틈틈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헤드헌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당장 이직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전문 분야의 헤드헌터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력 관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력에 대해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할 경우 연봉이나 처우 면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둬라.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그 성과로 인해 회사의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일수록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성과를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평판 관리에 신경을 써라.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인재라도 조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인성이 좋지 않으면 채용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제 평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액션 나우. 약간 스펠링이 틀렸나요? 액션 나우. 구체적인 준비. 경력자의 이력서는 달라야 한다. 경력직 지원서가 이력서를 쓸 때는 신입일 때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써야 한다. 신입일 경우 학력, 성적, 외국어, 자격증 등 기본사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력직의 경우는 모집 분야와 연관된 경력과 최근 업무 성과 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경력직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업무 성과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 나열식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어려운 일을 완수해낸 과정 등 성공담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자신의 역할로 인한 매출 증가액,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등 수치를 보여주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 경력 중심으로 경력자들은 써야 되는데 여기서 쓰다가 너무 일 중심적으로 쓰면은 안 되고 사이사이에 자신이 이걸 어떻게 완수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경력직 이력서는 신입사원 경우와 다르게 상세한 경력이나 이직 사유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특히 직원 직무에 대해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직원 직무와 연관성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흔히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는 경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작성해서 올리면 된다. 또 헤드헌팅사를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헤드헌터마다 고유의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간결하게 경력사항을 강조하고 그 이상의 내용은 경력기술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경력기술서 작성법. 경력기술서는 이전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직무 수행 능력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말하는데, 채용회사에서는 경력기술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또 그 능력을 자사해서 발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력서와 경력기술서의 차이.
경력기술서는 이력서에 작성된 경력사항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력서는 개인정보와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교육사항, 어학능력 등이 기재되지만 경력기술서에는 지원자가 해온 업무 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력기술서에는 경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근무연도 2. 회사명 2. 소속 4. 직책 담당했던 직무 또는 수행했던 프로젝트 담당했던 직무 또는 프로젝트가 해당 회사에서 차지한 중요도, 자신의 역할, 성과와 업적, 해당 경력이 지원하는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업무 가능 범위, 이외 업무 및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교육이나 자격증, 그리고 회사명을 작성할 때는 회사의 성격을 간략히 적어주는 것이 좋다. 또 소속을 밝힐 때도 근무 부서는 물론 팀명까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은 프로젝트 수행 항목에 기술하면 된다. 그리고 경력 기술서를 쓰기 전에 지원하는 회사의 업무 포지션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오픈된 포지션은 무엇이며 자신에게 요구되는 경력, 채용 후 수행해야 할 업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경력과 능력이 표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제 뻔한 내용들이었죠? 나한테만 뻔한가요? 저 워낙 20, 30대, 20대에는 이력서를 여러 번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있어가지고 IT 버블 때문에 회사가 계속 망하니까 들어가는 회사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경력 증명서, 이력서 이런 거 쓰는데 좀 능한 것 같아요. 경력자의 면접은 무엇이 다른가? 신입직 면접은 채용을 위한 면접이라기보다 불필요한 사람들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할 만큼 허수 지원자가 많다. 그러나 경력직 면접은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알아보는 과정이라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닌 채용을 위한 면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경력직 면접은 신입직과 다르게 집단 면접보다 1대1 면접이 많고 간혹 면접관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답변을 거부해 면접을 망치기도 한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질문을 받아도 센스 있게 답변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당황하거나 안 좋은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도 안 된다.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면접관. 또 있군요. 사실 어느 정도 경력 이상이 되면은 면접을 볼 때 일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신입 2, 3년 차 그 안에 이제 있는 5년 차 이하도 마찬가지겠죠.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면접을 볼 때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질문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당황하는 질문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를 당황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면접관일 때 그 질문을 하거든요. 준비하셔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외워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자기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왜 불쾌감을 드러내.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사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놀라게 하는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상황에서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이 준비한 질문으로 몇 마디 하면서 몇 문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 말의 능력이 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는 한 문장으로 말해야 한다. 이직 사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직 사유는 정서적으로 아직 면접 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좀 더 휴식기를 가진 뒤 밝은 모습으로 면접에 응해야 한다. 한편 궁금한 내용은 질의서로 준비해 면접 시에 확인해도 되는데 이는 질문에 답변만 하는 모습보다 면접관에게 입사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또 면접은 자신을 최대한 홍보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자신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이 좋다. 이거 얘기 꼭 나오잖아요. 질의응답할 때 질문 마지막으로 해라. 효율적인 질문 아니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면접관을 해보니까 이거는 면접에 크게 영향 안 미칩니다. 뭐 쓸데없는 질문 있잖아요. 뭐 여기는 야근을 많이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 설마 그런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회사에 관한 질문을 보통 하죠. 근데 그런 질문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안 좋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뽑히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재밌는 말이 이직 사유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는 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면접 볼 준비가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전 회사에서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난 화가 나 있어 막. 근데 면접관이 그래서 저 이직은 뭐 퇴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라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아, 제가 뭐 이렇게 회사에 좀 간단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질문이 또 나오고 나면 이 사람이 계속 흥분을 하게 돼요. 이직 사유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 않으면 면접 보지 말랍니다. 여기서는. 경력직 면접 준비 요령.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경쟁자들에 비해 당신이 나은 점이 무엇인지, 왜 이 회사에 당신이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전문성을 증명하라. 전문성은 경력을 쌓아야만 증명할 수 있다. 면접을 볼 때 거의 모든 면접관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당신의 경력 중 성공 케이스를 설명해 보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기여를 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냈는지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도록 외워야 됩니다. 자신의 성공 케이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동료와 이런 어떤 협업으로 인해서 성공했다. 나만의 힘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야겠죠. 답변은 구체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라.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겸손함이 아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또 경력직 면접에서 부족하지만 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 아울러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든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모호하거나 단답형의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설명이 좋다.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시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는 미리 알고 가자.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경쟁관계는 어떠하며 당신을 필요로 하는 업무 포지션에서 회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면접에 임해야 한다. 면접을 위해 당신이 꽤 많은 준비를 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외국계 기업 이렇게 공략하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자. 저도 외국계 기업은 근무해 본 적이 없고 중국과 같이 일하는 기업에는 일해봤어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 그 회사 직원들은 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저희는 다 닉네임을 사용했죠. 저의 영어요. 저는 원래 그냥 외국에서도 권문영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때는 굳이 영어 이름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할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좀 특이한 이름이죠. 국내 대기업의 경우 학벌과 자격증, 지원 등이 입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지방대를 졸업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인재를 채용할 때 지원자의 출신 학교가 아닌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 기업의 규모가 큰 만큼 경영 시스템이 국내 대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아울러 지사나 모 기업이라는 거는 그 중심 기업이라는 거죠. 아울러 지사나 현지 법인은 규모가 작아 실무자의 책임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도 회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얼마든지 고속 승진이 가능하다.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속 승진은 좀 쉽다는 거죠. 규모가 크면은 그 모든 그 시스템적인 게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외국계 기업 채용 어떻게 이루어지나? 외국계 기업은 비정기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경력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특징이 있다.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 즉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채용 정보는 자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취업 포털 사이트 및 영자 신문에 게재하며 헤드헌터를 이용해 채용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미리 등록시켜 놓고 수시로 취업 포털 사이트 및 영자 신문을 검색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학 실력만 갖추면 입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입사 후 승진할 때는 사정이 달라지는데 외국어 구사 능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주변에서의 평가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면 외국계 기업에 도전해 볼 만하다. 외국계 기업 입사 노하우. 레주메죠, 레주메. 레주메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영어로는 레주메라고 하지는 않는데 영어로는 리줌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레주메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쨌든 이력서 얘기합니다.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법, 이력서 쓰기. 외국계 기업의 영문 이력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기업이 어느 국가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영국에서는 이게 뭐라고 읽는 거죠? 검색하고 왔는데 커리큘럼 비타이라네요. 바이티라고도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미국식이고 영국이니까 커리큘럼 비타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력서를 이렇게 부른다네요. 그 외 일부 국가에서는 퍼스널 히스토리라고도 한다. 한편 영문 이력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직무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체에 확인이 가능하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 어떠한 순서로 작성하든 업무 지식과 경험,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지원하는 기업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 또 이력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서머리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서머리에는 채용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머리에는 채용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술해야 한다네요. 커버레터는 이렇게 써라. 커버레터는 영문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형식의 문서로서 리즘과 함께 보내는 자기 PR론이다.
커버레터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읽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첨부하는 것이 좋은데 인사 담당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몇 가지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버레터는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수신인은 인사 담당자 이름이나 부서로 명기한다. 둘째, 스펠링과 문법 오류를 확인해야 한다. 수신인과 회사 이름 및 주소 등을 제대로 썼는지, 기재 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이내가 적당하다. 한 장을 넘어가면 요약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커버레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는 것이 좋다. 서론, 기억,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신의 강점에 대해 기술한다. 니은,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문장을 고민해야 한다. 디귿, 지원하는 직책을 명시해야 한다. 니을, 추천인이 있다면 이름을 밝히는 것이 좋다. 미음, 회사에 대한 칭찬보다는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기억, 지원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과거 경력을 활용해 어필한다. 이제 본론에는 그렇게 쓰라네요. 니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경력 등 현재 지원하는 직무에 자신이 적합함을 자세히 기술한다. 디귿, 입증할 만한 증빙 서류 등이 있다면 첨부한다. 결론에는 읽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면접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니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기한다. 이직할 때 보여야 할 퇴사 매너. 퇴사 매너. 제가 기억하는 퇴사 개 매너 하나 있는데, 이직할 날짜를 정해놓고 연말이었어요. 연말에 자기가 이제 이직할 날짜를 정해놓고 퇴사할 날짜를 정해요. 그 전까지 자기가 안 썼던 모든 연차를 다 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 이것저것 다 연결해서 한 10일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인수인계 없습니다. 더 웃긴 거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지우고 갔어요. 아, 진짜 아주 개놈이죠, 개놈.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왜냐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또 다른 회사 이직한데 제가 다 아는 곳들인데 평가가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술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술로 처세를 해서 그놈의 그 술 친구들 그 위쪽으로 아니면 옆쪽으로 술 친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승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직을 해대더라고요. 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사 준비한 만큼 중요한 퇴사 준비. 입사 준비만큼 중요한 퇴사 준비. 평판을 좌우하는 퇴사 매너, good and bad. 이전 회사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입사를 위한 준비만큼은 아니지만 퇴사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17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악의 퇴사 비매너 행동을 설문조사한 결과 팀 상황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할 때 29%, 시간 여유 없이 이직을 알릴 때 17%,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고 퇴사할 때 10%, 업무 인수인계를 성의 없이 할 때 9%, 한 10% 되네요. 순으로 매너 없는 행동을 지적했다. 가장 매너 없는 게 팀 상황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는 거네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은 평판 조회를 할 때 퇴사 매너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 사직서 제출 시기를 알 수 있는 셀프 질문. 자신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직책에 따라 퇴사를 통보해야 할 시기는 다르지만 후임자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보고 적어도 회사에 자신의 퇴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예의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언제 마무리되는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퇴사 이전에 마무리할 수 없다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업무 인수인계를 할 경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
후임자를 채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옮겨갈 회사의 첫 출근일은 언제인가? 다른 회사로 첫 출근하기 전에 나만의 시간을 마련했는가? 흔히 직원이 퇴사를 통보했을 때 상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따라서 상사가 진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때 퇴사하기 전에 마무리를 한다거나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 퇴사 이후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짜를 퇴직 후 4주 이상 뒤로 넉넉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어쨌든 퇴사 통보의 적절한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회사에서 빈자리를 채울 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할 시간을 감안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통보해 주는 것이 좋다. 한 달 정도 회사에서 퇴사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퇴사를 할 때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주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거 안 하면 회사에서도 걸 수 있고 또 직원도 회사를 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좀 쉽게 읽힐 만한 책이네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뻔한 내용들이고 신입 친구들, 사회 초반인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터닝 시프트 제목을 굉장히 멋있게 지어서 저는 이게 이직과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직과 관련된 책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